안녕하세요, 여러분. 거리의 파토스 5장 정직한 개인과 비도덕적 사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앞서 이 챕터의 앞부분은 조별 발표가 있을 예정이지만 전반적인 내용을 저와 함께 다시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장을 이제 이해하기 전에 이제 정직한 국민, 거짓말쟁이 정치인이 아파트에 나옵니다. 이제 그만큼 애석하게도 이제 우리나라 정치인에 대한 어떤 신뢰도, 도덕성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어떤 적정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많았죠. 자, 그래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조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우리 같이 한번 이 장을 들여다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이클 샌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기서 정치인에게 중요한 인성의 덕목은 도덕성이다 라고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치는 도덕적 가치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자, 그 이유는 정치의 어떤 막강한 영향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치인의 도덕성은 국가와 국민의 공공선에 큰 영향을 미치고 정치인에게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된다라고 하였었죠. 자,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대중 앞에서는 이런 정치인의 어떤 덕목에 대해서 도덕성이라는 잣대를 예전에는 크게 두지 않았었던 것 같았는데요. 하지만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런 어떤 도덕성의 기준에 벗어나 있는 경우는 상당히 이제 사회적인 질타나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 경우가 빈번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상류층과 정치인의 도덕성 저하이죠. 그래서 BBC나 CNN 등의 이제 언론에서 한국 정치인이 거짓말과 부정부패에 물들어 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런 부정부패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권력자가 누릴 법한 이런 하나의 패권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정치인의 거짓말은 미국 정치인들의 거짓말도 문제이다. 한국 정치인의 거짓말이 더 심각하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이것과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예전에는 한국 정치인에 대한 어떤 신뢰나 도덕성, 부정부패에 대해서 미국이나 어떤 다른 미주,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신뢰하지 못했던 건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치인에게 신뢰성과 성실성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중요한 자산이 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의 이제 여러 거짓말들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도 9.11 때 수천 명의 군중이 뉴저지에서 테러를 환호하는 모습을 비디오로 보았다. 이게 사실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극명하게 기억하는데 이때 9.11 테러 9.11 사태에서 쌍둥이 빌딩을 향해서 비행기가 이제 곤두박질 치면서 통과하는 그런 모습을 학교에서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하나 영화의 장면 같았는데 그게 이제 현실이기 때문에 모두가 놀랐고 그 건물에는 마치 대피를 차마 할 수 없었던 그런 수천만 명의 어떤 군중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수라장도 그런 아수라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9.11 테러의 어떤 모습, 큰 이슈를 누가 이런 큰 사건을 환호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정말 페이크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뉴욕타임스에서는 정치인의 거짓말이 이제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이제 신뢰와 성실성이 핵심 자산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제 잘 알다시피
이런 정치인,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 뭔가 누구 대중들 앞에 얼굴을 보이는 사람은 이렇게 검증되거나 뭔가 신뢰와 성실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하고 있는 어떤 말이나 행동, 생각이나 어떤 이런 이슈들을 그대로 대중의 검증이나 검열 없이 믿어버리기 때문에 당연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대중이나 또는 국민들 앞에 서는 정치인은 반드시 도덕적이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방인의 거짓말과 비트겐슈타인의 침묵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을 우리가 보면 이방인이라는 책입니다. 메르소는 비정상적이고 냉담한 그로데스크한 인물로 나오는데요. 특징은 이제 거짓말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실제로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카미는 사람들은 실제를 넘어서서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매일같이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왜? 간단히 살고 싶어서 생긴 어떻게 보면 인간의 습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거짓말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거짓말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서 쉴 새 없이 이제 꼬리를 뭅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놓으라고 이야기한 것은 다시 되돌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극명하게 이제 책으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존주의 철학자 카미가 이 메르소의 입을 통해서 강조하는 거짓말이란 있지도 않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 자, 더 고질적인 거짓말이 있는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자, 느낀 것 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냥 팩트만, 내가 경험한 것만 말해라.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비트겐슈타인은 자, 말할 수 있는 것을 명료하게 말하는 방법이 과학적이다. 말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침묵해야 된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침묵이 가장 큰 금처럼 귀한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비트겐슈타인의 말에 명제를 세 가지로 구분을 하면, 자, 의미 있는 명제는 특정한 대상을 지시하거나 상태를 설명하는 말, 자, 확인해서 참인 명제,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을 곧 의미 있는 명제라고 하는데, 자, 가을새는 단풍이 들었다 라는 말처럼 특정한 대상을 설명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거짓 논쟁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의미 없는 명제입니다.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 삶, 어떤 조건에서도 참이지 않는 모순이 되는 말이죠. 자, 크레타인은 모두 거짓말쟁이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의미 없는 명제로 보고요. 자, 무의미한 명제는 지시하는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나 낭만, 뭐 이런 것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니체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삶의 의미와 가치의 의문을 품고 존재의 두려움을 떠는 존재이다. 자, 무의미한 명제의 삶을 추구하면 자, 불변한 것을 추구하는 욕망을 가진다. 그래서 현재 인간은 의미 없는 명제의 삶을 산다라고 했고, 이것을 곧 허무주의의 삶이라고 하였습니다. 허무주의의 원인은 이제 그리스도교 인간의 원죄를 의미하는데, 이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인류가 동참했기 때문에, 자, 인류 모두가 죄를 지은 상태라고 주장하고 이것은 이제 연자죄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원죄는 연자죄는 과하다. 그래서 이제 현재 한국에서는 이제 연자죄는 폐지되어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은 이제 공리주의와 대통령의 전략적 거짓말인데요. 인간은 수많은 사회적인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팩트만 이야기하는 경우가 사실 굉장히 드문데요. 그러나 스스로 거짓말쟁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드뭅니다. 그래서 정치인도 거짓말을 하고 완벽한 정직을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좀 비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정치인의 거짓말을 어디까지 용서가 혹시 가능하십니까? 어느 선까지 우리가 그 대상을 도덕적이다, 정직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리주의와 이제 대통령의 전략적 거짓말 중에 각각의 이제 대통령들이 해왔던 이야기를 조금 이제 우리가 살펴보면요. 빌 클린턴도 그 백악관 인턴과 혼외 정사를 부인하면서 거짓말을 했었죠. 그래서 사적인 잘못으로 공무수행과는 무관하다. 내가 어떤 이런 부적절한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해서 내가 공무를 수행을 잘 못하는 건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관계없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거짓말이 죄를 더 무겁게 하진 않는 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었고요. 자, 루즈벨트의 경우도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할 계획을 부인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 거짓말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정당한 목적을 위한 거짓말이고 어떻게 보면 공리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 결국에는 이제 미국을 이제 구하기 위해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어떤 전략적인 어떤 그런 발언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말 인정을 해줘야 되는지, 자, 또는 전 이제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 국정농단과 세월호의 어떤 7시간을 보면서 대통령의 어떤 사적인 잘못이 공무수행 결과와 직결되었고 이로 인해 거짓말이 더 큰 도덕적 문제로 평가가 되었죠. 본인이 그 세월호의 7시간 동안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끝까지 밝히지를 않았고 행방이 묘연하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한 나라를 책임지는 대통령이 이런 부분을 명확히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미 도덕적인 문제에 큰 스크래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므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그런 인재가 나타났고 굉장히 많은 사람과 아이들이 사망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이 정말 크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거짓말, 도덕적 이런 큰 문제로 이제 평가받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 박근혜와 이제 클린턴 대통령의 두 대통령을 좀 비교를 굳이 좀 하자면요. 공통적인 것은 사적인 거짓말이죠. 그래서 이런 클린턴 대통령의 경우 사적인 거짓말이 공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잘못이기 때문에 괜찮다. 죄를 무겁게 하지 않는 거짓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박근혜 대통령은 사적인 거짓말이 공무수행과 직결되는 잘못을 했습니다. 본인이 그 7시간에 대해서 떳떳하고 정직하게 말하지 못하면서 처리가 늦어졌고 오히려 공무 수행을 더디게 한 경우 그래서 감추려 했던 죄를 더 무겁게 하는 거짓말이 되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공리주의적 관점은요, 이런 겁니다. 국제 정치에서 국가 지도자의 정직만이 능사는 아니고 국익을 위한 전략적 거짓말이 요긴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의 경우 국가의 이익을 위한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라면 이런 거짓말은 공리주의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용인이 된다, 인정이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당한 목적을 위한 거짓말, 어떤 직무수행과 직결되어 있는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거짓말, 박근혜 대통령의 거짓말은 여기에서는 해당이 되지 않는 관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때 이제 칸트는 비판을 합니다. 무조건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어떤 의무주의적인 입장을 하고 있는데 공리주의자적인 입장은 이제 밀 같은 경우 존 스튜어트 밀은요.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는 진실을 알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만 적용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칸트는 잘못이 아니라 올바름의 원칙을 침해했고 나아가 거짓말하는 당사자의 어떤 인간적 존엄성까지 손상시키는 잘못이라고 비판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욕과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는 어느 누구도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 자, 설사 생명을 구하기 위한 것이라도 육신의 생명보다 영혼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좋은 예는 이제 아동 골프 대회에서 1등 했던 소년이 양심 고백으로 1등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래서 정직과 규칙에 대한 존중,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스포츠맨십을 보여주는데요.
처벌받은 뭐 예도 있죠. 그래서 후원사 계약을 파기한다든지 뭐 이런 위상이 떨어진다든지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사회에서 거짓말쟁이란 어떤 무게, 욕의 무게는 과연 어떠한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어떤 도덕적 인성을 이야기해 주어야 되는 장면에서 이런 어떤 너튜브에 나와 있는 영상도 조금 올려져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피아제와 콜버그의 심리학적 합리주의에서 개인과 무리 속의 개인이 다른 것인가라는 하나의 어떤 명제에 따라서 우리가 조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선천론자는 태어날 때부터 도덕적 앓을 가진다라고 했고요. 후천론자는 양육을 통해서 도덕적 앓이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존 로크의 어떤 경험론적인 입장에서 인간의 본성이 어떤 양육과 도덕적 그러니까 교육적인 그런 자극과 터치에 의해서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특정 시대 문화 속에 태어난 환경에 맞는 윤리의식이 형성이 되고 그 시대의 어떤 가풍, 그 시대에 맞는 어떤 기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윤리와 도덕의 기준이 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좀 보면 인간의 인성은 선천적일까요? 후천적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거에 더 무게를 두시겠습니까? 자, 원래부터 악한 사람은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의견이 궁금합니다. 도덕 심리학 중에 심리학적 합리주의를 이야기했던 이제 발달 심리학자 피아제는요, 어려서부터 도덕을 스스로 알아낸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즉, 합리적 존재로 성장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합리적인 추론을, 능력을 통해서 도덕성 발달을 완성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래서 발달 심리학자적인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똑똑한 개인, 무리 속의 바보. 자, 개인의 도덕성은 이런 발달 단계를 거쳐서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나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층은 도덕성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두 가지 비판을 존재할 수 있는데, 자, 아는 것과 행하는 것이 다른 경우, 또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의 도덕성에서 도덕성이 다른 경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설마 지금의 우리의 지도층과 정치인 또는 도덕성을 경험한 사람이 이런 두 가지의 비판뿐만 아니라 발달적인 그런 과업이나 수행이 부족해서 도덕적 가치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고 행하는 것과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 또는 개인의 도덕성과 집단에서의 도덕성은 좀 다를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나인홀든 2번은요, 개인은 도덕적이고 합리적이지만 그런 개인이 모인 사회는 비도덕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 같기도 하죠. 자, 이유는 오직 개인의 이기적인 충동으로 이루어진 집단 이기주의의 표출이라고도 볼 수 있겠고요. 자, 개인은 타인의 이익을 고려할 수 있고, 하지만 집단이 되면 이성이 약화되고 이기주의가 강화된다고 했습니다. 자, 니버의 말대로 개인의 어떤 비이기성은 집단의 이기성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자, 합리적 정책과 객관적 사실은 힘을 잇는다라고 했고요. 자, 리더나 보스의 감정, 신조가 조직의 문화를 형성하고 진실로 간주된다라고 했고 이것이 탈사실 정치라고 하였습니다. 어리석은 권력과 대중의 힘입니다. 인간은 개개인의 도덕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인성을 회복함으로써만이 가능하다는 신념입니다. 정치인의 도덕성 향상이나 일반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도덕적인 강제력을 키우는 방법이기 때문이죠. 자, 개별적으로는 합리적인 인간이지만, 자, 무리만 이루면 우매해진다. 이런 살로몬은 리버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집단 속의 개인을 어리석은 광기로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살로몬은 니체가 말한 광기는 무리화된 개인의 어리석음에서 기인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정치 권력이나 사회 지도층의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서 결국 대중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저항과 감시가 필수적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사회 지도층의 어리석음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개개인의 국민과 대중이 합리적인 어떤 감시가 저항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대중의 지배적인 어리석음은 지배자의 어리석음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what을 질문하라. 우리 이 부분 볼 수가 있겠죠. 자, 잠깐 뭐라고요? 자, 누구의 지시를 받고 무슨 일이든지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이렇게 반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당당하게 살기 위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첫 걸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벌거벗은 임금님에 대한 그런 어떤 우화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제 국정농단의 사태와 아주 비슷한 그런 이야기인데요. 국정농단 사태가 벌어지기까지 이제 권력 주변의 수많은 공직자, 정치인들이 헌법유린과 국기문란 행위를 알면서도 자, 묵인 또는 방조하면서 이런 시녀의 역할을 한 것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지금 임금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정말 최소한의 것으로 몸을 가리고 있으면서 굉장히 최소한의 것으로 몸을 가리고 거의 옷을 입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시녀와 어떤 시중을 두는 나인들 모두가 정말 멋있다, 대단하다, 정말 굉장하다, 이런 표현을 하면서 굉장히 칭송을 했잖아요. 그래서 분명히 본인이 생각하기에도 그렇지 않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나중에는 어떤 그런 주변 사람들의 옳지 않은 거짓 증언, 옳지 않은 그런 발언을 믿어버리는 경우. 그래서 아주 과감하게 벌거벗고 밖을 나가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모습을 우리는 우화해서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것처럼 수많은 공직자와 정치인들이 물론 이제 이런 국정농단 사태가 분명히 잘못됐다라는 거를 알고 있지만 그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직언을 하지 않고 묵인하면서 이제 그대로 방조하는 그런 모습을 가졌기 때문에 사태가 과거의 어떤 그런 사건이 그 지경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겠죠. 마치 시녀 역할을 한 것과 같은 이런 부분을 우리는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사회든 어느 집단이든 이렇듯 이제 벌거벗은 임금님, 어떤 꼬마의 이성적인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그래도 있어 왔습니다. 언제나 이제 이런 사람들, 굉장히 소수죠. 한 사람 또는 있을까 말까 한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의 용기 있는 행동이 바보 같은 권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문체부 차관의 인사불이익 협박인데요. 문체부 차관의 인사불이익 협박에도 소신을 굽히지 않고 국정농단 세력에 맞섰던 어느 그 서기관의 소신 있는 행동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 공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어쨌든 위에서 상사가 지시하는 그런 바를 그대로 명령을 따르고 수행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런 서기관인 경우에는 차관보가 훨씬 더 직급이 높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국정농단의 절대적인 세력이고 이것이 잘못됐다라고 본인은 생각을 했고 본인의 어떤 지위야 자리가 불안하고 또는 위태로울지라도 어떤 소신 있는 행동과 직언을 통해서 끝까지 인사불이익이 있을 거라는 것을 알지만 당당히 행했던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나중에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과연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분명히 그것이 옳지 않고 나쁘다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시키니까 위에서 시키고 상사가 시키기 때문에 내가 그냥 할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편입니까? 아니면 정말 누가 봐도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면 단언하게 직언을 하시고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이제 우리들의 선택에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10번째로 굿윌 헌팅입니다. 네, 괴물이 되지 않을 용기인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중요하게 보아야 할 것은 이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용기란 압박 속에서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차관보가 계속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압박을 준다고 해서 그대로 행했으면 용기라고 서기관의 용기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런 용기를 행하려면 당연히 품위가 있어야 된다. 이런 압박 속에서의 품위를 유지하는 것이 용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자,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는 어떤 용기를 선택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몫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집단의 도덕과 개인의 도덕 간에 엄연한 간극이 존재를 했는 걸 알 수 있었고요. 개인의 어떤 합리적인 인성이 집단 이기주의 안에서 쉽게 허물어질 수 있다는 점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그렇다고 집단 속에서 개인의 어떤 잘못이 면죄부를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런 부분을 우리는 좀 간과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라이놀드 리버도 강조한 점이 이겁니다. 집단 이기주의의 어떤 힘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집단 속 개인이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이성적인 용기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역설하였습니다. 자, 나라면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은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그러나 쉬운 일이 아니기에 우리는 사회인 그리고 정치 그리고 공직자가 나아가서 사회 지도층에게 합리적 이성에 기초한 어떤 용기의 인성을 갖출 것을 우리는 요구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11챕터를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보고 있는데요. 유대인 학살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독일인이라고 무죄는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독일 나치가 이제 히틀러와 나치가 이제 반인륜적인 이런 행위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정강 정책을 정확히 알고도 열광적으로 나치를 지지했다. 한때 나치 지지율이 이제 90%를 상회했는데 이때 이제 프리모레비는 이런 독일인들의 어떤 종전 이후에 그때는 몰랐다라고 발뺌하면서 분개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프리모레비가 박해자와 희생자 사이에서 이처럼 명백하고 광범위한 회색지대가 존재했다는 점을 고발하고 있는 거죠. 내가 잘못을 직접 하지 않고 옹호하거나 지지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잘못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흑과 백 사이에서 뭔가 어정쩡한 그런 회색 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도덕적이다, 윤리적이다라고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인성이라고 볼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아이만과 프리모 레비를 보면 살균기 가습제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치명적인 폐 손상을 입은 어린아이. 자, 임산부도 까닭을 모른 채 이제 고통스럽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 살균기 가습제에 대해서 제품의 독성을 제조사는 사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떤 독성 물질이 인체에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계속 판매한 사람들은 카포와 어떻게 다른가. 그래서 알고 있지만 모른 척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실제적으로 이 어떤 가습기의 청소를 위해서
약품을 사용하게 했는데 어떤 그 제품의 성분이 폐의 기능을 급격히 떨어지는 치명적인 성분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묵인을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안전하다라고 나중에 추가 논문을 내서 보상금을 적게 주려는 그런 비윤리적인 그런 행위가 그 기업에서 사실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통해서 치명적인 그런 폐 손상이나 치명적인 그런 건강상의 문제가 있음에도 이런 돈이나 어떤 권력 앞에서 해결을 해서 무마를 시키려는 그런 사람들은 앞에서 이제 우리가 봤었던 그런 회색지대의 카포와 어떻게 다를까? 마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과 다르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겠습니다. 정직한 개인과 비도덕한 사회. 여기서 결론은요, 결국 인간 개개인의 도덕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인성을 회복함으로써 많이 가능하다는 그런 신념입니다. 정직한 개인이 있지만 이 비도덕한 사회를 우리가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비도덕한 사회를 도덕적이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는 품위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러면서 인간의 개개인의 도덕성과 합리성에 기초한 어떤 인성을 회복함으로써만이 정직한 개인이 마치 도덕적인 사회에 온전히 살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마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내용을 같이 한번 밟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병원 생활을 하거나 어떤 임상 현장에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나는 과연 어떤 품위를 가진 윤리적인 정직한 개인으로 용기를 과연 낼 수 있는지 그러면서 나의 어떤 도덕성과 합리성에 어떤 기초한 인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를 잘 보시면서 이 챕터의 내용을 한번 책을 보면서 완독을 한번 하시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오프라인 현장에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